이 카토블레파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들어 일에 치이다 보니 제깍 답장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가 보내주신 편지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제 내릿속을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문학을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들 중에서 불행에 대처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물어오신 질문은 저도 항상 곰곰이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소설가들은 소설 속 이야기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내는가? 소설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생각해내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직까지도 저를 쩔쩔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써왔습니다만 처음 문학을 공부하던 신출내기 시절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괜한 헛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 아직 많이 다듬어야 하겠지만 제게도 준비해둔 대답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들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지어낸 이야기에 물을 대는 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하나같이 얼굴을 가린 작가의 자서전이란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어떤 소설이라도 전적으로 상상력에 의지해 쓴 소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출발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일지언정 이야기를 지어낸 작가의 삶과 연결된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창조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작가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기초 위에 상상력과 글 솜씨를 재료로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은 작가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가 작가로 하여금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은 인물, 사건, 배경을 종자 삼아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세계, 그 세계의 기초가 되었던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는 자취조차 거의 때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도 그 자취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표면과 실제 현실이라는 이면을 비밀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강연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꾸로 된 스트립쇼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업 댄서가 청중들 앞에서 옷가지를 하나씩 벗어던져 마침내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행위와 소설 쓰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스트립 댄서와 정반대로 춤을 출 것입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소설가는 알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써나감에 따라 옷가지를 하나하나 껴입으며 알몸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으로 갈무리한 두툼하고도 호화찬란한 옷가지들을 말이지요. 이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작가 자신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신이 지어낸 인물인지 상상해낸 세계인지 기억 속에 푹 박혀 있던 일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의 의지를 부추기고 자신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던 실제 현실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소설의 주제에 관한 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소설가는 자기 자신을 먹고 삽니다. 한 마리 카토블레파스와 같다는 말이지요. 이 신화적 동물은 플로베르의 소설 성 안투안의 유혹에서 성 안투안에게 나타납니다. 그 후 보르헤스가 상상동물 이야기에서 이 동물을 다시 창조해냈습니다. 카토블레파스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놈은 발로부터 시작해 자신의 온 몸을 삼켜버립니다.
의미상으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소설가 역시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실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구실거리를 찾아 자신의 경험을 온통 파헤치고 다닙니다. 소설가는 자신의 기억을 기초로 해서 인물이랄지 사건이랄지 배경이랄지를 재창조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험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대담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그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연료를 자신의 기억 창고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소설의 주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소설가가 소설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의 주제가 소설가를 선택합니다. 소설가에게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설가는 그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소설가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가는 문학 형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작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제 선택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작가의 삶, 너무 거창한 말이지요. 저도 압니다. 이 작가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각인된 경험을 통해 작가에게 주제를 선정해 줍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경험이 작가에게 주제를 강요합니다. 굳이 구체적인 작가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작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인물,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줄거리가 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란 인물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작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프루스트일 겁니다. 진적으로 카토블레파스와 같은 작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양식 삼아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낸 작가가 그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프루스트는 고고학자처럼 자신의 기억 창고를 구석구석 꼼꼼히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장황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생각해 봅시다.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자신의 인생 유전, 가족, 고향 마을, 친구들, 친척들, 털어놓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욕구들,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 싫어했던 것들이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신비하면서도 섬세한 여정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기억 속에 붙들려 있는 지난 시간의 영상들을 갈무리하려는, 쫓아버리려는, 파묻어버리려는, 아니 다시 캐내려는, 서로 연결시키려는, 아니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세심하게 다듬으려는, 아니 짓뭉개려는 작가의 안타까운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전기 작가들, 페인터 G.D. 페인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는 그 장황한 이야기에서 프루스트의 실제 삶과 실존 인물들을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프루스트의 실제 삶과 실존 인물들은 그 방대한 이야기 속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이적인 문학 작품이 작가 자신의 삶을 재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된 자전적인 요소들로 우리는 또 다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프루스트의 창조력입니다. 프루스트는 자기 성찰을 통해 과거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지극히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을 휘황찬란한 융단으로 짜냈습니다. 호화찬란한 방식으로 인간의 조건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식의 층을 활짝 펴고 주관적으로 재구성해냈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다른 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소설가가 꾸며내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소설가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도착점은 소설가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행성 간의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의 자전적 재료는 중간 과정, 주제는 언어에 몸을 잊게 되면서 줄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에서 변형됩니다. 소설가의 자전적 재료는 또 다른 기억들이나 꾸며낸 재료들과 섞여들면서 풍부해지고 때로는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조작되고 새롭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창조적인 소설이라면 총체적인 자율권을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허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작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여 작가의 자서전처럼 보이는 소설은 실패한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창작 작업은 작가 자신의 기억이라는 재료를 언어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세계, 즉 한편의 소설로 변형시키는 작업입니다. 소설은 허구를 일종의 구체적인 형상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설 쓰기라는 작업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설 쓰기 작업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소설가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제 말의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허구를 쓰는 작가는 주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소설가의 삶이 주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그 주제를 어떻게 문학작품으로 표현해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설가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 평범한 작가가 되느냐 천재적 작가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소설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작가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경험들 중에는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작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기억에서 줄줄이 사라지는 경험들도 아주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겨우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작가로 하여금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강요하는 인물, 사건, 배경, 갈등 등은 작가가 실제의 삶에 있는 그대로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전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소설가가 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실제의 세계에 도전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이지요. 상징적인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허구의 세계로 실제의 세계를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근본 요소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저의 이 같은 생각을 증명할 수 있는 예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18세기 프랑스 작가 레티프 드라 브르트론 이라는 작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별로 뛰어난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예로 들기에는 충분한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가가 재능은 별로 없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실제의 세계에 강력하게 도전한 작가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이 원했던 형상대로 만들어낸 세계로 실제 세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반항심을 드러냈습니다. 레디브 딜라 브루토는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니콜라시라는 두툼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설에서 세심한 사회학자에 의해 기록된 18세기 프랑스 시골 생활상과 도시 생활상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 시대의 인간 유형, 관습, 일상생활, 노동, 축제, 편견, 의상, 믿음 따위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레티프는 자신이 살았던 당시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역사가, 인류학자, 인종학자, 사회학자들에게 레티프의 책은 그야말로 자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된 그 당시의 사회, 역사적 현실도 소설화되면서 근본적인 변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설을 일종의 허구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가 그려낸 세계는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던 실제 세계와 많은 점에서 너무나 흡사해 보입니다. 작가가 그려낸 세계에서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이 예뻐서라거나 허리선이 잘록해서라거나 몸매가 날씬해서라거나 마음씨가 상냥해서라거나 영혼이 고상해서라거나 해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남자는 오로지 여자의 아름다운 발과 앙증 많은 구두에 반할 뿐입니다. 레티프 드라 브루토는 패티시스트였습니다. 실제 삶에 있어 동시대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괴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철두철미하게 현실에 반항하였던 것이죠. 레티프는 분명히 반항심 때문에 작가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소설 곳곳에서 이 반항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삶은 레티프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낸 모습으로 수정되어 나타납니다. 그가 지어낸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 모든 남성들에게 쾌감을 가져다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넓게 보면 발을 싸고 있는 것, 즉 스타킹과 구두도 중요했습니다. 레티프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작가 자신의 주관성, 욕구, 욕망, 꿈, 실패, 원한 등등에서 출발하여 이처럼 역전된 소설 세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작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 작가처럼 박식한 작가는 드물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긴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소설가들에게서 이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설가들의 삶에는 레티프와 패티시즘과 유사한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웃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조이스트이든 사디스트이든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쓰는 이기주의자일 수도 있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열망으로 모험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그런 세상에서 숨을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에 살고 있지만 선한 세상이든 악한 세상이든 그 새로운 세계로 현실 세계를 대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소설가 친구, 좀 막연한 기분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문학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개념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한 작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구는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척하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설은 하나같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진실로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득력이 문제가 됩니다. 소설가가 마법과 요술을 얼마나 솜씨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거짓말을 설득력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소설가는 서커스나 극장의 마술사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소설의 세계에서 진실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의 세계에선 진실한 것이란 사기, 허풍, 신기루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소설에서도 충분히 진실성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진실한 작가는 강박관념처럼 자신이 삶에 강요하는 명령에 충실하게 따릅니다. 진실한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주제만 다룰 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 주제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소설가의 진실성 혹은 성실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소설가는 자신이 지배하는 악령에 사로잡혀 죽을 힘을 다해 그 악령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 깊숙한 곳에서 자극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성적 판단에 따라 냉정하게 주제를 선택하는 작가는 진실한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가는 결과적으로 형편없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작가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목록을 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형편없는 작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자, 현실 번역가가 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소설가라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이루고 있는 유령, 악령들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못하고 글을 쓴다면 우리는 진정한 창조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소설가들은 반항아들로서 우리가 꾸며내는 허우 속에서 삶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 어느 순간 우리의 삶으로 침입해 들어와 우리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에서부터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은 신념과 가는 노력을 기울여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환멸과 고뇌로 점철된 이 감격스러우면서도 힘겨운 작업을 떠맡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 편의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나 힘든 작업입니다. 자신의 악령의 피해에 달아나 특정 주제를 선택하는 작가, 자신의 악령은 독창성도 없고 매력도 없다 해서 버리고 다른 주제를 선택하는 작가, 이런 작가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작가입니다. 문학에 있어서 주제 그 자체는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주제이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주제 그 자체로 좋은 작품과 형편없는 작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가 일종의 형식, 즉 언어와 소설 구조를 통해 한 편의 소설로 완성되는 과정이 소설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형식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독창적인 것인지 진부한 것인지 심오한 것인지 비상적인 것인지 복잡한 것인지 단순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소설의 깊이와 감칠맛을 주고 소설 속 인물들은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거나 인형극 인형처럼 생기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문학의 영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설에서 주제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예견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제냐 나쁜 주제냐, 매력적인 주제냐 지겨운 주제냐 하는 문제는 소설가가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설가가 어떤 형식에 따라 어떤 자세로 어떤 세계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젊은 친구,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